애미도 못 닮아 쓸모없는 것. 이 집 안에서 대체 무슨 낯으로 붙어 있는 게냐. 하루라도 빨리 나가거라. 내년이 이 집에 재수없는 기운만 몰고 왔어. 네가 있는 한 이 집구석은 절대 평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경북 안동. 수백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종갓집. 그곳에서 한 젊은 며느리. 이서연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마당으로 처절하게 내던져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옷자락은 차가운 흙먼지에 뒤덮이고 맨발에는 시린 칼바람이 파고들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타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집 말고는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애원은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고 안채에 모인 어른들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꾹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경북 안동의 어느 종갓집. 그 넓은 마당의 은행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고즈넉한 한옥 안채에서 이서연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휴. 숨이 가쁘고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렸어요. 드디어 박씨 가문의 귀한 종손을 품에 안을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오늘은 좀 어떠니? 아가가 뱃속에서 잘 놀고 있어. 시어머니 방 여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의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시어머니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죠. 네, 어머님, 어제보다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아가가 뱃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잘 놀고 있어요. 서연은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종갓집 마당을 오가는 친척들의 발걸음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종손의 탄생을 기다리는 집안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박어르시는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허허, 우리 박씨 가문의 앞날을 환히 밝혀줄 아이야 하시며 술잔을 높이 드셨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아기 맞을 준비물도 하나씩 정성스레 챙겼죠. 작은 손끝에서는 올망졸망 예쁜 아기 손수건이 탄생했습니다. 파란색 비단천에 하준이라는 이름을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다. 동력 하늘처럼 밝고 환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만든 손수건이란다. 부디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렴. 서연은 완성된 손수건에 입술을 살짝 가져다 댄 후 병원 가방 안쪽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찾아온 진통의 서연은 다급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배를 움켜쥐며 터질 듯한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산부인과 의사가 긴급히 서연을 맞았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너무 불안정해요. 지금 바로 전신 마취 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덜컥 공포를 느꼈지만 오직 아이를 위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 약물이 주입되면서 서연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온몸은 천근만근 무겁 뼈마디 마디가 쑤셔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아기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홀쭉해진 배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기는요, 아들인가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아는 따님이셨고 사산이었습니다. 서연의 귀에 사산이라는 단어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쾅 하고 울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제 아이를 봐야 해요. 제발요. 간호사는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미 병원 측에서 수습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모든 절차를 마치셨어요. 서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따뜻하게 안아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장례식조차 없이
아이의 존재는 차가운 병원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은 병원 가방을 챙기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레 수놓았던 하준이 손수건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제가 우리 아가를 위해 만들었던 그 손수건 혹시 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다 버렸.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위해 밤새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손수건마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방에는 이전의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방에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종갓집의 분위기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싸늘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서연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한 번 듣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는 종종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결코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흘러간 시간들이 서연의 마음에 깊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괴로운 의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이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하다못해 작은 장례식조차 없었던 걸까? 이런 의문들은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았지만 종갓집의 숨막히는 규율 속에서 감히 질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창밖의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먼저 떠나보낸 아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도 너의 존재는 엄마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단다. 그렇게 서연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죽은 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서연의 삶에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채마르기도 전에 집안에는 떠들썩한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시동생 현운의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종갓집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문에는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금줄이 보기 좋게 드리워졌고 마당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어르시는 귀한 손주를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허. 드디어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기둥이 태어났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서연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마구 뒤엉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니 아팠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환영받았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인 마당 구석에 서연은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취급받았죠. 오직 신우이, 지은이만 이 서연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언니,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지은이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집안의 큰 경사인데 당연히 기쁜 일이지.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아이를 잃은 크나큰 상실감이 여전히 시커먼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첫 아이를 그렇게 잃은 후 서연은 다시 임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첫 출산 때의 합병증으로 인해 다시 임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종갓집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박 어르신은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마치 대를 이을 종손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식사 시간이면 언제나 서연의 수저는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가족 모임에서도 서연은 철저히 제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갓집 어른들이 모두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시아버지 박어르신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았습니다. 대를 잇기는커녕에 하나 제대로 품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년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면목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냐.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애써 숨겨야 했습니다. 종갓집의 규율은 얼음처럼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런 숨막히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아이를 잃고 다시 임신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후부터 남편 상철과의 사이는 눈에 띄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종갓집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서연을 외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 상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유리 조각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한마디. 그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종손이 반드시 필요해.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순식간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노력할게요. 네. 남편은 서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건 결정된 일이야.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집 말고는 저는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의 방에 시어머니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냉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거라. 내년이 이 집에 재수없는 기운만 잔뜩 몰고 왔어. 네가 있는 한 이 집안은 절대 평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싸늘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지.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한 네가 감히 이 집에 더 남아있을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서연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싸서 종갓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집 와서 내 집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넓은 집이 그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마당 끝에서 시누이 지은이만 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배웅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서연은 그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가려고. 거기서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해볼까 해. 지은이는 몰래 봉투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언니, 작은 돈이지만 지낼 곳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써요. 서연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종갓집의 육중한 대문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정든 안동을 떠나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 서연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려지다니. 서울행 버스 안에서 서연은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가족, 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빈손과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처럼 아련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소리를 따라가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긴 여정.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하지만 가슴속에는 결코 잊지 못할 아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서 말이죠. 서울은 서연에게 너무나 낯설고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내린 서연은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 서연 혼자만 방향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몰래 쥐어준 돈으로 서연은 을지로 근처 허름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여인숙의 방 한 칸을 겨우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하고 좁은 방.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 작은 방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날 밤, 서연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과 딱딱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이 서연을 밤새 괴롭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문턱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한 서연에게 세상이 내어줄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몇 군데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차가운 경력만을 물었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종로의 한 작은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서서 일하는 것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서연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줌마, 거기 그릇 좀 더 빨리빨리 못 닦아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주방장의 거친 소리에 서연은 더욱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서연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종갓집에서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던 그 처절한 아픔에 비하면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은 국밥집 주인에게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첫 월급이었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길가 작은 문방구에 들러 펜 한 자루와 낡은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첫 월급을 받았다. 비록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분명 내 힘으로 번 돈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한다. 일기는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서름을 글로 풀어내면서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조금씩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죠. 특히 먼저 떠나보낸 첫 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깊은 상실감을 글로 표현하면서 서연은 아주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국밥집 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서연은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변두리 숙박업소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텔방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는 고된 노동에 서연의 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은 12호실부터 20호실까지 좀 맡아줘요. 어휴. 손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청소해야 할 방이 산더미네. 산더미야. 관리자의 말에 서연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일이 없으면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모텔방을 청소하면서 서연은 종종 손님들이 버리고 간 찢어진 사진이나 낡은 물건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타인들이 남기고 간 삶의 흔적들,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서연은 자신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흔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쓸쓸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모텔 창문을 닫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해맑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에 묻었던 자신의 첫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 아가가 살아있었다면 내 아이도 자라서 저렇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저렇게 환하게 웃음 짓고 있었겠지. 그 생각에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 괜찮아요. 어디 몸이라도 아픈 거예요.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먼지가 눈에 잠깐 들어가서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더 단단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은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표정 없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그저 묵묵히 버텨나갔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서연은 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남의 방이나 청소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기술이라도 배워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서연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재봉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포스터를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종갓집에 있을 때 서연은 바느질을 꽤 좋아했습니다. 특히 술을 놓는 것을 곧잘 했었죠. 문득 첫 아이 하준이를 위해 정성껏 수놓았던 그 파란 손수건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서연은 재봉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주로 저녁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재봉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중한 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서연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빠르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어머! 서연 씨는 손길이 참 섬세하시네요. 이렇게 금방 배우시는 걸 보니 이쪽에 정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남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봉틀을 다루는 동안만큼은 서연은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을 재단하고 드르륵 드르륵 바느질을 하고 고운 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그 모든 작업이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자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배운 서연은 이제 제법 간단한 옷 수선이나 작은 소품 정도는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사의 추천으로 서연은 동네 작은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일보다 수입도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서연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야, 서연 씨 수선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손님들이 다들 칭찬이 자자해요. 아주 세탁소 주인의 칭찬에 서연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은 더욱 다양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옷 만들기, 가방 제작은 물론이고 특히 전통 자수를 놓는 기술은 서연만의 특별한 장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아기자기한 손수건과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선물하곤 했습니다. 아니, 서연 씨 이런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있으면 당장 가게를 열어도 대박 나겠어요. 왜 자신의 공방 같은 건 안 여세요? 어느 날 한 지인이 툭 던진 질문에 서연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내 가게, 내 공방을 갖는다면 과연 어떨까? 서연은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피나는 노력 끝에 서연은 드디어 아주 작은 공방 하나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어느 허름한 골목길,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수놓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 서연은 공방문을 활짝 열며 가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나 온갖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 그 모든 아픔과 서름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장통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살짝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연을 뚫어지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 아들 녀석 이름이 아직도 떠나질 못하고 맴돌고 있구먼. 그래, 물에 한번 푹 잠겼다 나왔어. 여성의 알 수 없는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 모아형이라고 해. 보다시피 무당이고 당신 주변에 떡하니 아들 녀석의 기운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말이지. 서연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와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무당의 말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이미 30년 전 태어나자마자 사산했고 그것도 딸이었다고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서연은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는 밤마다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결코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에 서연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출산 당시의 기억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했던 움직임,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 아주 어렴풋이 들었던 것만 같은 아기의 앙칼진 울음소리.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몇 번이고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기가 울었던 걸까? 혹시 그저 꿈이었던 걸까? 하지만 그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 직접 수놓았던 그 파란 손수건, 그리고 그 위에 또렷하게 적었던 이름, 하준. 서연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는 분명 딸을 낳았다고 들었는데 왜 저 무당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서연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의문이 거대한 파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무당 모아영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죠. 밤마다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가가 살아있는 걸까? 이 의문은 마치 꼬리표처럼 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공방일에 억지로 집중하려 애썼지만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바늘이 고운 천을 쿡 하고 뚫고 들어갈 때마다 마치 서연의 가슴도 함께 날카롭게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 모아영을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통을 몇 시간이나 돌아다니며 무당에 대해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여러 시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저기요, 혹시 모아영이라는 무당 아세요? 지난번에 이 시장 근처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서연의 간절한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던 순간 우연히 한 노점상 할머니가 귀중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모아영아, 혹시 동대문 뒤쪽 그 좁은 골목에 있다는 그 신점 잘 보는 보살 말하는 거요? 거기 점집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디 서연은 노점상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받아들고 곧장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골목을 한참 따라 들어가니 작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화영 신당.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어둡고 짙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쪽에 모아영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장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었구먼.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모아영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래, 내 아들 녀석 울음소리가 하도 시끄럽게 들려서 말이지. 서연은 가슴이 격하게 떨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나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모아영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내 아들 녀석의 그 강한 기운을? 그래. 틀림없이 물속에 한번 푹 잠겼다가 어렵게 다시 나온 아이야.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제 아이는 분명 사산되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딸이었다고 했고요. 모아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멘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살아있어.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아이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파란색 비단 손수건에 하준이라고 그렇게 수를 놓았었어요. 병원 가방에 분명히 넣어뒀었는데 그 순간 모아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 하준이라고. 지금 하준이라고 했나? 네. 제가 지어둔 이름이었어요. 동력 하늘처럼 밝고 환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아주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나?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듯한 갓난아기가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처음 보는 아기였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내가 아주 예전에 잠시 일했던 입양원의 아이야. 내가 이렇게 신내림 받기 전에는 거기서 보조교사로 잠깐 일했었거든.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입양원이요. 그래, 한 30년 전쯤 됐을 거야. 안동 쪽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 갓 태어난 피덩이였는데 그 아이 베넷저고리 가방 안에 파란색 손수건이 하나 들어있었지. 그 손수건에 하준이라고 그렇게 수놓여 있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주 또렷하게. 그 손수건에 하준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때 나는 그저 보조교사 나부랭이였고 아이의 딱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 턱이 없었지. 하지만 그 파란 손수건과 그 이름만큼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 왜냐하면 그 손수건 자수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마치 누군가가 밤새 아이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워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 그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도무지 잊히지가 않았어.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입양원 이름이 뭐였나요? 어디에 있었죠? 성심 입양원. 서울 마포에 있었지? 아마 서연은 즉시 그곳을 찾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모하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하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아들, 꼭 찾아. 그리고 네 가슴에 맺힌 그 깊은 한을 다 씻어내고 남은 생은 오롯이 너의 행복으로만 가득 채우란 말이다. 모하영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연은 서둘러 성심 입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포에 도착한 서연은 수소문 끝에 성심 입양원이 있었던 장소를 겨우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깊은 실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잠시 아파트 앞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오? 서연은 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있었던 성심 입양원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성심 입양원이라. 내가 이 동네 토박이라 잘 알지. 그 입양원은 한 20년 전쯤에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 원장 선생님은 지금 강남 어디에선가 다른 복지시설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서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복지시설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가만있자? 미소천사재단이라고 했던가. 그래? 맞을 거야. 원장 이름은 최수연 선생님이었지. 아마. 서연은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미소천사재단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미소천사재단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재단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최수연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 원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세요. 아마 한 3시간 후에나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서연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단 로비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는 여러 아이들의 해맑은 사진과 가슴 따뜻한 입양,
성공 스토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아이도 지금쯤 어딘가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최수연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30년 전쯤 성심 입양원에 맡겨졌던 한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 원장은 서연을 조용히 그리고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이라 참 오래된 일이네요. 어떤 아이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아마 안동에서 온 남자아이였을 겁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고요. 그리고 파란색 손수건에 하준이라고 수놓인 것이 그 아이 물건 중에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최 원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곧장 서류실로 향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꺼운 파일 하나를 소중히 들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일 속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해맑은 얼굴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파란색 손수건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왈칵하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그 손수건이에요. 이 아이, 지금 살아있나요? 최 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는 5살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에게 정식으로 입양되었어요.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로 바뀌었지요. 서연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는요, 최 원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입양 이후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결국 어린 나이에 가출했고 한동안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재단의 기환 입양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요? 네, 그 아이는 성장한 후 한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직접 저희 재단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 강민준이라는 새로운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고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마치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이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한국에 정착한 후 저희 재단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글쎄, 그 어려운 사법고시에 떡하니 합격해서 검사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재 강민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이는 분명 사산되었다고 들었는데 최 원장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에는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양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고요. 서연은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아이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강제로 입양시켰던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에는 싸늘했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최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인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계신다고 했으니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 원장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서연은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입양원을 나오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준아. 아니, 민준아. 엄마가 드디어 널 찾았어. 이제 곧 만나러 갈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지난 30년간 굳게 봉인되었던 온갖 기억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 서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조각에 정성껏 수놓았던 그 이름처럼 서연의 인생 또한 새롭게 수놓아질 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웅장하고 위압적인 건물 앞에 서자 서연의 가슴은 더욱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수많은 사람들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딱딱한 표정의 변호사들, 관계자들,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민원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준 검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서연은 안내데스크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안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개인적인 일로 죄송합니다만 검사님들은 사전에 예약 없이는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민준 검사님께서 중요한 재판이 있으셔서 더욱더 면회가 어렵습니다. 서연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으로 정식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비서님께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니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아들 강민준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년 만에 불쑥 찾아온 생모라는 사실을 이렇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단 메모만 좀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내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힘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만나자고 하기에는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검찰청 건물 앞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법정 복장을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문득 아주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 저분들 중에 내 아들 민준이가 있을까?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서연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남자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젊은 남성.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출입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출입증에 적힌 이름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강민준 검사. 순간 서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냉철하고 이지적인 눈빛. 서연은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준의 날카로운 눈매는 전남편 상처를 꼭 닮았고 야무진 인매는 젊은 시절 자신을 빼다박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석에 이끌리듯 강민준을 뒤따라가려다 황급히 멈춰 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무슨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찾아온 당신의 엄마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쑥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의 평온한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엄청난 혼란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 동안 서연은 강민준을 검찰청 근처에서 아주 멀리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바쁜 일상, 힘찬 걸음걸이, 스쳐 지나가는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서연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애틋했습니다.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불쑥 만나는 것보다는 편지가 그나마 덜 충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공방으로 돌아와 밤새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강민준 검사님께 갑작스러운 편지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안동의 한 종갓집의 며느리였고 그 이후로는 줄곧 혼자 서울에서 지난 30년간을 힘겹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검사님께 이렇게 어렵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에게 꼭 알려드려야만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저는 안동의 그 종갓집에서 저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저는 전신마취 상태였고 한참 후에 깨어났을 때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파란색 비단천에 하준이라는 이름을 정성껏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제 병원 가방 안에 소중히 넣어두었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 하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파란색 천에 곱게 수놓아진 손수건을 아주 오래전에라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 편지가 당신에게 크나큰 혼란을 드린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지독한 의문을 풀기 위해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보냅니다. 부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서연 드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울중앙지검 강민준 검사님 귀하라고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과연 강민준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어볼까요? 만약 읽는다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어쩌면 강민준은 편지를 아예 무시했거나 혹은 읽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하염없이 일에만 몰두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공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되십니까? 서연은 순간 말을 잇고 말았습니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호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앉으시겠어요? 서연은 겨우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준은 공방 안에 놓인 작은 테이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연도 그 맞은편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민준이 마침내 그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은 가슴 깊이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안동 종갓집에서의 그 숨막혔던 생활, 처사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고통스러웠던 출산 과정, 그리고 사산이라는 잔인한 거짓말에 대해 그 후 매정하게 버림받았던 이야기, 서울에서의 그 지독하게 힘들었던 생활, 그리고 우연히 만났던 무당 모아영의 이야기까지. 서연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지난 30년간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강민준은 그저 묵묵히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길고 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강민준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비닐 포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비단천 조각, 그 위에 하준이라고 선명하게 수놓아진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은 분명 서연이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입양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강민준이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양부모님 댁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이것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챙겼던 물건이고 다시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다니던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천이의 수놓인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하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명히 내 병원 가방 안에 넣어놨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니. 네가 정말로 강민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민준의 몸이 잠시 뻣뻣하게 굳었지만 이내 그의 팔이 천천히 올라와 서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무려 30년을 애타게 기다렸던 꿈에도 그리던 포옹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가, 내 아들 민준아, 이렇게 살아서 엄마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서연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나름대로 잘 돌봐주셨지만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아주 심하게 겪었고 결국 15살 되던 해에 집을 뛰쳐나왔죠. 강민주는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그 이유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그 치열했던 사법고시를 통과해 마침내 검사가 된 과정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제 진짜 뿌리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 낡은 손수건이 저에게는 유일한 단서였죠. 하준이라는 이 이름이 과연 제 진짜 이름인지, 또 누가 저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인지, 그걸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강민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홀로 겪었을 그 수많은 고통과 깊은 혼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가. 이 일은 분명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서연은 강민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니 법적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강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내 아들 서연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서연의 작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그 길고 긴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를 알아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거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때 의사도, 간호사도, 그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사산이라고 했던 걸까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그것도 딸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강제 입양까지 시켰던 걸까요? 그 검은 진실은 아직도 깊고 깊은 어둠 속에 교활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얼어붙었던 인생에도
드디어 봄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을 찾은 후 서연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이전보다 훨씬 더 파랗고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볍고 즐거워졌습니다. 서연의 공방 수놓은 행복은 이제 제법 단골 손님들이 생길 정도로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서연이 직접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손수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손수건에는 서연만의 작은 이야기가 소담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 그 모든 것에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과 지난 세월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서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천조각에 담긴 마음이라는 따뜻한 콘셉트로 위로의 수제 손수건 시리즈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각각의 손수건에는 아주 짧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의 문구를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와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죠. 이 특별한 손수건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서연의 손수건을 자신의 채널에 소개하면서 인기가 그야말로 급상승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이 작은 천조각 하나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돌아가신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매일 아침 이 손수건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댓글들이 SNS에 연일 넘쳐났습니다. 주문은 그야말로 폭주했고 서연은 밤늦게까지 작업에 매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서연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작품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연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촬영 날, 서연은 몹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과 현재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나누기 시작하자 굳었던 긴장은 서서히 봄눈처럼 풀렸습니다. 서연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이내 따뜻한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서연의 공방은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고 심지어 대형 홈쇼핑에서 입점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손끝에서 피어난 그 작은 작품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민주는 점점 더 자주 공방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밀린 주문 포장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배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검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어머니 서연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아주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서로의 생일을 살뜰히 챙기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산책 가요. 날씨가 정말 끝내주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도 정성껏 준비할게. 따스한 햇살 아래 한강변을 나란히 걷는 모자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길고 길었던 30년의 공백은 이제 아주 서서히 따뜻한 사랑으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 민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적처럼 되찾은 아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된 빛나는 인생. 서연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꽃처럼 다시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오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신상품 디자인을 한창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환하게 들어와 작업대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야 그것이 바로 시동생 현우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무려 30년 전 안동시댁에서 매정하게 쫓겨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어머, 현우 도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서연은 당황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겁고 침울하게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마지막으로 형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서연은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오래전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오갈 곳 하나 없는 자신을 그토록 매몰차게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다니. 왜 이제 와서?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서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말기시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서연은 형언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치는 미움, 뼛속 깊은 원망,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묘한 연민과 동정심까지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도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으로요. 뭐라고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던 전 남편 상철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네. 형은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매일 술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종갓집이라는 명성도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종갓집이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했다니. 이런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기쁨이나 통쾌한 복수심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삶의 무상함만이 씁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곳, 주소 좀 알려줘요. 가볼게요.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서연은 마침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 당시 자신의 멀쩡한 아들을 강제로 입양까지 보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직접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죠. 주소를 받아 적은 서연은 즉시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절대로 혼자 가실 생각은 마세요. 제가 반드시 같이 갈게요. 서연은 아들 민준의 그 든든한 말에 자신도 모르게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이제 서연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힘이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민준 모자는 안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병실 앞에 서자 서연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어머니. 과연 어떤 얼굴로 또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민준이 서연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가슴 깊이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췌한 노인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그 강인하고 위압적이었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병마에 시달린 힘없는 노인의 모습만이 처량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 잠시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죄스러운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서연 또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어색한 공기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아들 민준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
하준이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던 박씨 가문의 장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늠름하게 성장한 장손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힘겹게 뻗어 민준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낮추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할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서연은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품어왔던 지독한 분노와 사무치는 원망이 아직도 시커멓게 남아있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한 노인의 처절한 참회하는 모습에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그 말조차도 내겐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마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해야겠구나. 시어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 안을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지난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 지긋지긋한 종갓집에서 나는 첫 손주에 대한 기대가 정말 너무나도 하지만 출산 전에 내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한번 찾아갔었지.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이 아이는 집안의 대들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그런 무서운 팔자를 타고났어. 반드시 죽어야만 다른 식구들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깟 허무맹랑한 미신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빼앗겼다. 이 민준의 얼굴에는 순간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침착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아이를 없애려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막상 포대기에 쌓인 아이의 그 작은 얼굴을 보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멀리 입양을 보낸 것이다. 의사에게 큰 돈을 쥐어주고 병원의 모든 기록을 조작하게 했지? 사산이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힘겹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먼 곳으로 입양 보내고 나서도 늘 지옥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서연을 매정하게 내쫓은 것도, 그 이후 집안에 닥친 모든 불행도 전부 자신의 끔찍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그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어리석게도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애꿎은 어린 손주를 버린 죄, 착한 며느리를 매정하게 내쫓은 죄, 이제 와서 이런 용서를 구한다는 것조차 너무나도 염치 없는 일인 줄 잘 알지만 서연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으며 형언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그 깊은 아픔과 한이 이 한순간에 깨끗이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아주 낡은 비단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숭근 목걸이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준이, 아니 민준이의 탄생일에 맞춰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내가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증표라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금목걸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장성한 우리 손주 얼굴까지 보여주니. 서연은 말없이 금목걸이를 받아들며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가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빛이 잔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영원한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장례는 아주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몰락한 종갓집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그저 묵묵히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지켰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시동생 현우가 서연과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조카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언장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남긴 모든 재산을 유일한 장손인 강민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종갓집의 그 대단했던 명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아직 약간의 논밭과 은행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니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엄마는 네 결정을 항상 믿고 지지한단다. 민주는 곧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몇 주 후 민주는 그 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어머니 서연의 작은 공방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공간, 더 많고 새로운 장비들, 그리고 함께 일할 더 많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방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놓은 행복은 이제 단순한 상업적인 공방이 아닌 전국의 불우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옷과 손수건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따뜻한 사회적 기업으로 새롭게 전환되었습니다. 서연은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직접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작품들도 공방에서 함께 판매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저도 이렇게 예쁜 손수건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보육원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이란다. 너희의 그 예쁜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빛날 거야. 서연의 공방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손수건이 아닌 사랑과 위로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육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은 더욱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바쁜 검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공방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경영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함께 일하며 더욱더 깊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어느 날 민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럼 정말로 행복해. 지난 30년의 그 깊은 아픔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깨끗이 치유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 오히려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줬단다. 그래, 내 남은 생은 오롯이 나의 행복으로만 가득 채울 거야. 서연의 삶은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아들을 기적처럼 되찾고 과거의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 빛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 대신 한 땀 한 땀 수놓은 따뜻한 사랑으로 햇살이 가득 드는 따뜻한 공방 안 한 작은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예쁜 손수건 하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에 들린 정성껏 쑤가 놓인 작은 천 조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서연은 아이의 작은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소중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꼭 전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말이란다. 그녀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쓰라린 아픔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는 그 값진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 작고 소박한 천 조각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따뜻하고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만사였습니다.